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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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가을입니다. 맞죠? 네. 예. 금방 겨울이 올 거지만. 안녕하세요. 청년 인문 실험 33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마 두 번째 모실 거예요. 첫 번째 토론회 때 한번 뵙고 두 번째. 오늘은 생활 속 인문 릴레이 포럼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청년 인문 실험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고민되거나 좀 나눠볼 이야기들을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우리 청년들과 또 청년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릴레이로 인문 포럼을 하는 시간이고요. 오늘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포스트 코로나 자동사로 살기 위한 인문 실험. 좀 거창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좀 주인이 돼서 살아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335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를 첫 번째 난조를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335 우리 청년 인문 실험이 올해 3년째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 한국문화예술협회에서 이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릴레이 포럼 첫 번째 릴레이 포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릴레이 포럼에 나와주신 이야기 손님들 오늘의 주인공이시죠.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자기 이야기나 활동하시고 얘기할 텐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청춘상조죠? 네. 프로젝트 이름은 청춘상조. 강원도 춘천에서 활동하는 토백이세요. 네, 우리 홍덕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335 청년 인문실험 공모전에서 팀 청춘상조로 활동하고 있고 나만의 청춘 장례식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청년 홍덕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이게 청춘상조인데 이제 나만의 장례식 이게 네. 컨셉이 블랙이에요. 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 화면은 안 보이지만 이렇게. 보이시군요. 백구도의 네, 블랙. 예. 오늘 아주 좋은 스타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멀리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예, 영도구요. 네. 예, 영도구. 부산에서 오셨고 부산문화재단에도 계셨다가 이제 2달 되셨다고 그러는데 부산 퇴사했습니다. 예, 3달 문화도시 센터장님으로 계시는 고윤정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좀 인사 소개해 주시죠. 저는 오늘 해양 문화를 상징하는 컨셉으로 이렇게 청청으로 입고 왔고요. 예, 저는 고윤정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영도구라고 하는 자치구를 문화도시로 만들자 하는 걸 지향하는 영도구 문화도시센터에 있고요. 부산에서 40대의 여성으로 문화기획자로 어떻게 살까 이런 것을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고윤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 귀한 이야기 손님 우리 홍은정 작가님이신데 작가님이시기도 하고 글을 쓰시기도 하고 장애인권에 관한 관련된 활동 인권 활동가로서 활동을 하시고 동물권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뭐 다양하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인권에 대한 삶의 이야기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이야기 이런 것들도 글로 쓰시고 얼마 전에 그냥 사람이여라는 책을 또 쓰신 작가님이시죠? 네. 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은전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그 인권 기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이 짓밟힌 현장에서 분투하는 사람들, 세상의 차별이나 폭력에 저항하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예전에 그 노들 장애인 야학이라는 곳에서 10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야학 교사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신문에 글을 쓰고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동물권에 이렇게 홀릭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홍은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뭐 얘기를 뭐 여러 가지 얘기 나누겠지만 뭐 홍은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과 동물권이 분리가 되는 건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다 같이 연결돼 있고 코로나 시대에 또 어떻게 우리 같이 살까 이런 얘기도 오늘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요즘 뭐 하면서 살아요? 저는 네. 그냥 실험을 제일 집중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실험하고요. 네, 인문 실험 하면서. 어떤 뭐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인문 실험에 대해서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만의 청춘 장례식이라는 주제로 실험을 하고 있는데 되게 의미가 너무 컸어요, 저한테는. 왜냐면 그냥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되게 소중하다라고 많이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친구가 만났을 때 막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진지한 막 인문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쵸. 그냥 뭐 진지충이냐 이렇게 하면서 괜히 좀 꺼려지는데 이런 인문 실험을 한다라고 하고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과 만나면서 그런 진지한 대화들 이게 시작됐구나. 네 예. 그런 게 되게 의미가 있어서 막 억지로 하는 게 절대 아니라 그냥 재밌게 시간과 또 요즘 그러면 삶의 재미가 그게 제일 커요? 그쵸. 그러니까 저희도 청년 인문실험 335를 처음에 저도 참여했었는데 많이 진짜 청년들이 먹고 살기 바쁘다고 막 그러는데 그쵸. 많이 참여할까 했었는데 어마어마한 반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올해도 더 많은 반응. 야,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있구나. 청년을 자꾸 뭐 너무 생존에만 몰려 있다. 너무 이제 이렇게 질타하는 사회적 시선도 있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이렇게 생각하고 사유하고 그러니까 실험하고 할 것에 대한 움틀거림이 있는 청년들이 꽤 많았다는 거죠. 지원금도 200만 원 정도 주는데 다른 큰 지원사에 비하면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걸 소중하게 쓰는 청년들 보면서 저도 계속 감동. 그 중에 한 분이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장례식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재밌는 거예요. 예, 궁금한 것도 굉장히 많고 이제 이따가 이제 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좀 네네. 파보는 시간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고현정 선생님, 요즘 대한민국이 진짜 어디 가도 문화도시라는 얘기를 듣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지역에서 도시재생과 비슷한 이제 수준으로 문화도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문화도시에 대한 문화도시가 뭐고 그게 가능한 건지 센터장님이시기도 하니까 그 얘기 잠깐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방금까지 무슨 고민하고 사는지 대답하려고 막 준비하고 그 얘기도 해주셔도 좋아요. 정말, 예. 저 솔직히 말하면 문화도시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뭐 연구 자료들도 보기도 하고 뭐 이전에 사업 계획서 같은 것도 보기도 하는데 잘 몰라서 요즘에는 몰라서 매일 물어보러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문화도시가 뭐냐고 저도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문화도시가 될지도 물어보고 뭐 사소한 것도 물어봐요. 뭐 아카이빙이 도대체 뭔가요? 그런 거랑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게 뭘까요? 이런 것을 다시 매일, 질문하시는군요. 예, 3명씩, 2명, 3명씩 만나면서 매일 물어보고 있고 진짜 잘 몰라서 물어보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저랑 저희 이제 동료들과 함께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도시가 무엇인지를 올해 안에는 좀 찾아보자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네.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센터장님 스스로도 모르시겠다고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 뭐 도시 이름을 줄 때 교육도시, 뭐 공업도시, 산업도시 막 이런 명칭들이 있어요. 문화도시 하면 그래도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네. 조금 더 인간답고 조금 더 그렇죠. 여유롭고 그런 도시를 꿈꾸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상상해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고민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막상 지역에서 오니까 문화에 대한 생각 차이가 굉장히 그죠? 다양하면서도 갈등이 심하다고 해야 되나요? 음. 그래서 예, 뭔가를 만들면 되게 좋을 거라 생각을 해서 만들었는데 만든 결과물로 옆에 있는 주민들은 피해가 된다거나 내가 의도치 않는 내가 정말 선한 의도로 문화기획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선한 의도가 선하지 않은 결과물을 낳는다거나 하는 것들을 바로 앞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사실 예전에는 문화기획이 뭐뭐뭐다 라고 딱 했는데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잘 모르겠는 것을 맞춰가려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동의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한국 사회는 이분법의 사회다. 이게 맞거나 저게 틀리거나. 그래서 뭐 정치이든 생활 속이든 그런 갈등도 되게 많고
그런 것에 차별이나 혐오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네. 그런 의미에서 홍은전 선생님은 그런 차별, 혐오 이런 것을 좀 깨기 위한 사회적 운동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주로 어떤 것에 집중하면서 좀 살았는지 간단하게 우리 청년들의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노들 장애인 야학은 어떤 곳이냐면은요, 그 청년들이 만든 작은 학교였고, 그 장애를 이유로 학교를 전혀 다니지 못한 중증 장애인 분들의 작은 학교가 만들어졌고요. 1993년에 만들어졌고,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제가 2001년에 노들야학에 가서 그 현장을 보고 되게 충격적인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겪는 어떤 현실이 충격적이었다기보다는 그걸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장애인이 시설에 가고 장애인들이 학교를 가지 못할 수도 있고 차별받을 수도 있고 이런 무시당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이 사회에서 배제되는 것이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그게 당연하다고 하는 생각조차도 없었는데 없는 존재죠. 제 머릿속에 없는 존재였는데 제가 노들야학에 우연히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그 중증 장애인들,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세상에서 배제된 존재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배제하는 이 비장애인 중심적인 세상은 온통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저에겐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 이후부터 네, 이제 장애인권 그 현장에서 같이 교사로 그냥 이렇게 동료로서 활동을 해왔고요. 그 이후에 이제 쭉 같이 있었고 그 이후에 노들야학 그만두면서는 인권 기록 활동이라고 해서 세월호 유가족 분들을 만나거나 또 그 형제복지원 네, 그 유명한 또 성감학원 부산 형제복지원 가난한 사람들을 마치 도시를 청소하듯이 이 쓰레기처럼 청소해서 수용한 거죠. 마치 가난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난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쓸어서 없애버리는 이런 식의 정책을 국가가 써왔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들을 수용했던 수용소 형제복지원 이곳에서 이제 생존해 나오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인터뷰해서 기록해서 책을 낸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또 이제 지금도 쭉 하고 계시고 네네. 또 거기에 관련된 글을 쓰시고 네. 책도 내시고 네. 얼마 전에 나온 그냥 사람이야도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나요? 그냥 사람이야는 아니고요. 네. 그냥 사람이고요. 그냥 사람.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네요. 그냥 네. 사람이야는. 네, 그냥 사람이라는 책은 지금 나오셨던 저서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단하시다. 예. 네, 그냥 사람은요. 제가 노들야를 그만두고 나서 인권 기록 활동을 하면서 한겨레 신문에 칼럼을 한 달에 한 번씩 썼어요. 네, 저도 몇 개 봤어요. 저도 네. 팬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걸 그걸 모아서 모아서 낸 네. 책입니다. 그냥 사람. 네, 저기에는 이제 뭐 평등과 뭐 이런 것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본인의 책이라서 조금 이렇게 이렇게 좀 망설이신 것 같은데 그냥 사람. 우리 335 청년들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냥 사람이 된다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이렇게 굉장히 장애인, 세월호 유가족, 이런 사회적 낙인, 뭐 불황인, 형제복지원 출신 이런 낙인이 찍히고 나면 그들이 그냥 사람으로 아무리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 사람들은 넌 장애인이니까, 너는 유가족이니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청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요즘도 요즘 청년은 청년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대사가 되는 것 같은 네. 느낌도 좀 들어요. 네, 네. 청년은 뭐 생존에만 몰려 있어, 돈을 벌어야 돼. 청년은 다 힘들어. 그래서 지원해줘야 돼. 뭐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대세가 돼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아직 그것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얘기들도 오늘 좀 네. 많이 해보면 좋겠고, 결국은 이제 그런 거를 넘어서는 것이 인문적 생각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335도 굉장히 그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방송은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글로 있는 텍스트로 돼 있는 책을 본다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책 많이 봅시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코로나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요즘 좀 많이 얘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 해서 이제 우울증까지 오고 있다고, 사회적인 우울증이 온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 상황이라서 사람들이 주로 뭐 다양한 분야에서 야, 코로나가 왔으니까 이 방법을 써야지 하고 대처 방안을 찾느라고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진짜 이 코로나가 왜 왔으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고 또 우리는 이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생활 속에서 좀 실천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나 말을 하는 분은 아직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좀 이야기는 좀 큰 질문이긴 하지만 우리 청년들도 같이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 채팅창에 오늘 채팅창이 뭐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봉팔 대장님이 자주 올리시네요. 예, 써니 드로잉 스튜디오도 있고, 예, 감사합니다. 계속 채팅창에 올라온 이야기들은 같이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또 어떤 이전과 또 다른 어떤 변화가 있으신지, 뭐 전환의 시대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런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쌤 생각나는 대로 좀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저는 그냥 재미있는 것은 저희 7살 딸아이가 있거든요. 네. 딸아이가 있는데 왜 엄마들이 너 밥 안 먹으면 나중에 밥 나머지 다 먹는다. 도깨비가 나타나서 밥 다 먹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와 관련하거나 아니면 이게 환경 문제라고 유치원생인데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된 건가요? 그게 학습도 되기도 하고 생각이 들기도 하나 봐요. 이게 그냥 그 감각적으로 뭐가 드는 것 같아요. 공기가 나빠지고 병이 생기고 이렇게 감각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밥 안 먹으면 나중에 도깨비한테 벌 받는 것처럼 비닐봉지 많이 쓰면 엄마 도깨비한테 벌 받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이랑 나랑 이어져 있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하게 된 일이었고 매일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막 오늘 하루 쓴 플라스틱 양이 나중에 나한테 다 돌아올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세상과 내가 진짜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것을 그냥 멀리서가 아니라 진짜 가까이서 매일매일 확인하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그런 생각을 주게 됐던 것 같아요. 야, 우리 7살 딸 아이한테도 정답 같은 네. 문제의식이 나오네요. 네. 아주 쉬우면서. 도깨비한테 나중에. 그 도깨비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든 것 같아요. 어때요? 좀 변화가 있어요? 코로나 시대 뭐 어떻게 생각돼요? 또 뭐 좀 사는데 변화가 좀 있어 보여요? 변화를 너무 많이 느끼죠. 어떤 변화를 주로 많이 느껴요? 다 아시겠지만 이제는 좀 비대면에 뭔가 시대가 도래한다? 라는 변화가 제일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냥 학교 수업이나 뭐 어떤 것도 다 줌으로 해서 하고 근데 맨 처음엔 너무 어색했는데 예. 되게 요즘은 오히려 더 청년들이 익숙해졌겠어요? 그런 플랫폼을 사용해가지고 더 주도적으로 만나고 그런 걸 보면 진짜 뭔가 세상이 변하구나. 그리고 이제 집단 이렇게 엄청 큰 사람들이 모이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맞아요. 왜냐면 코로나도 처음에는 괜찮아지겠지 뭐 초기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끝까지 안 괜찮아지고 더 심해지고만 있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도 조금 많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매체가 많다 보니까 책이나 강의 같은 것도 들으면서 뭔가 세상이 변하구나. 그럼 나도 뭔가 변해야지 하면서 엄청 뭔가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몸으로 7살 친구처럼 체감도 하고 우리 선생님도 체감을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지를 다시 되물어보는 거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특히 이제 우리 청년 인문 3, 3호 우리 청년들한테는 중요한 화두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활동을 하든지 뭐 인문의 중심이 질문에서 시작을 되는 거니 그런 얘기들이 좀 채팅창에도 좀 많이 뭐 우리 김무석
김우성님이 예전에는 나 하나 잘못하면 어때 하고 쓰레기를 버렸다며 이제는 나 한 명이 죽으면 지구가 행복해질 거야 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쓰레기를 버릴 때 죄책감이 들어요. 저랑 저 예. 그다음 쉬우면서 요즘 세상 참 어려운 단이에요. 우리 봉팔대장님 굉장히 재밌으신 분이네요. 후대를 위해 나의 아들 딸이 아닌 지구의 아들 딸을 위해 작은 실천을 시작해야겠어요. 계속 이런 이야기를 많이 주십시오.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호전 선생님 어때요? 선생님이 보시는 이 지금의 상황 시대. 저는 2월에 저희가 대구에서 이게 폭발적으로 이게 증가해 나갈 예. 때, 대남병원? 네네. 정신병원이 이렇게 폐쇄병동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왔고가 아니라 거의 다 그 폐쇄병동 안에 100여 명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감염이 되고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치료를 내보낸 게 아니라 코호트 격리라고 해서 이미 폐쇄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봉쇄했어요. 바이러스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그 코호트 격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장애인들은 원래 그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은 그대로 있는 거고 그분들은 20년, 30년 그 안에 있었던 예. 분들이고 출퇴근하던 직원들이 갇히는 거거든요. 완전 이중으로 봉쇄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그 장면을 보고 한 명씩 사망자가 나왔어요. 뉴스에 매일 봤었는데 그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 정신병원을 가보진 않았지만 정신요양원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 안에 분위기를 좀 알아요. 분위기, 냄새, 그분들의 생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는데 되게 불길했어요. 정말 공포영화처럼 계속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근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왠지 죽으라고 구사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사람들이 너무 공포에 질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봉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고 그리고 코호트가 뭔지 모르고 우린 코로나도 모르고 코호트도 뭔지 모르니까 저게 뭔지 모르겠는데 왠지 불길한데 이러면서 정말 매일매일 사람이 죽어서 코로나 초기에 그 사망자분들은 다 거기서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장애계에서 코호트를 해제하라고 그리고 그들을 치료받게 도망치게 해달라고 도망칠 권리를 달라. 네, 그러니까 확진이 되었는데 치료도 하지 않고 가둬버렸으니까 그들을 빨리 치료할 권리를 줘라. 장애인들에게 도망칠 권리를 줘라. 이렇게 하면서 기자회견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집회도 못했죠 그때 당시에는. 기자회견도 하면 되게 욕을 먹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고 다음 날인가 그분들이 다 다른 인근의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사망자가 없어졌거든요. 속출하던 사망자가 중단이 됐고 그게 저한테는 약간 세월호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장애인들은 언제나 세월호처럼 살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눈앞에서 그 현장을 계속 보고 있고 사람들은 잘 모르죠. 저기 안에 사람이 얼마나 있고 계속 죽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걸 보면서 되게 무서웠고 3월에 이제 그 정은경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그 브리핑을 하셨거든요.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 근데 저는 이제 되게 무서웠어요.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 말이 뭐였냐면 되게 놀랍게도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었거든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놀라웠어요. 재난방송인데 새로운 일상을 운동하는 사람들이 사회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 해온 말이잖아요. 우리 일상을 바꿔야 된다. 그랬는데 컨트롤 타워가 그런 말을 하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이렇게 귀가 이렇게 열렸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지? 이렇게 들었는데 그 다음 말이 더 놀라웠어요. 기억나시나요? 아프면 쉬어야 한다. 네. 아프면 쉬십시오. 그리고 쉬는 문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제 귀를 의심했어요. 너무나 비현실적인 말이다. 네.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고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다. 재난이고 우리가 이 재난을 딛고 서기 위해서 이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아프면 쉬어야 된다라는 말이라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이 재난이 어떻게 왔는지 왜 생긴 건지를 너무나 잘 알려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너무 아름다운 말이다. 더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그 다음 말을 혼자 막 상상했어요. 아프면 쉬어야 합니다. 갇힌 사람들을
풀어줘야 합니다. 동물들을 그만 착취해야 합니다. 플라스틱을 그만 써야 합니다. 이런 새로운 일상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말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더 이상 나가지 않고 네 마스크 하십시오. 손 씻으십시오. 네 사람들과 2m 거리를 두십시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지금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저희가 힘든 것도 있는데 실제로 개인을 멈춰서 개인을 돌아보는 일들도 많이 생긴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처럼 기후위기라든가 뭐 온난화 이런 거에 대해서 공론화되는 이야기들이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 청소년들이건 청년들이건 다양한 뭐 문화예술계에서도 얼마 전에 굉장히 재밌는 또 큰 퍼포먼스를 했거든요. 집에 있는 신발들을 모아서 이제 신고 있는 신발들을 모아서 그걸 1,000몇 개를 뒤에 전시를 하고 이제 기후 얘기에 대한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었는데 참여자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일반 가정주부들, 뭐 아이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기후 얘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원인이 있어요. 이게 예측을 많이 학자들이 엄청나게 예측했게 되더라고요. 재난 시대가 올 거라고, 팬데믹이 올 거라고 이미 많이 경고를 했더라고요. 벌써 지구 온난화도 이미 경고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 엔트로포신이라고 이 지구의 탄생부터 쭉 오는 이 흐름이 아니라 지질적 흐름이 아니라 엔트로포신이라고 해서 이게 인간이 지구를 망가뜨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렇게 물론 공인되지는 않았지만 그 시점을 산업혁명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이 지구가 인간의 것이다라고 우리가 너무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인간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동물은 물론이고 식물, 광물, 기계까지 같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프랑스의 아주 큰 문화예술 집단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팬데믹 상황은 동물로부터 시작된 건데 실제 원인 제공은 인간이 한 거죠. 그러니까 홍원전 선생님은 동물권에도 관심이 생기셨어요. 어떤 계기로 해서 네. 글을 보니까. 그래서 인간과 동물, 뭐 이런 이야기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과 동물이요. 예, 동물권. 네. 뭐 이게 코로나 시대하고 직접 연결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노들야학이라는 아주 작은 공동체 안에 있었고 세상을 잘 몰랐어요. 지금도 잘 모르지만 제가 또 기후 위기에 대해서 지금은 모두가 다 알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다 알지만 기후 위기 때문에 제가 동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전혀 아니고요. 계기는 저희 집에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왔고, 네 그것이 지구로 확장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어요. 아주 놀라운 속도로. 저한테는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렸는데 작은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고양이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 알게 됐죠. 얼마나 우리 집에 흐르는 모든 규칙은 다 인간의 것이구나. 네. 그 중심으로 돼 있구나. 그쵸. 얘 똥 싸고 싱크대 올라가면 안 돼. 이런 거 인간의 규칙이잖아요. 근데 고양이는 전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얘 신발장에서 놀다가 이불 속으로 들어오면 안 돼. 이런 것을 이 고양이와 소통해야 하는데 전혀 안 되는 거죠. 모두 다 질서가 제 것이니까. 그래서 이 고양이를 이렇게 인간이 문제 행동이라고 규정하는 거잖아요. 너는 문제 고양이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고양이와 소통하는 법, 책도 많이 보고 영상도 많이 보고 그리고 제가 장애인 인권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장애인 인권 운동의 핵심이 뭐냐면 세상은 비장애인 중심적이야 라는 인식이거든요. 장애인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이 비장애인이 세팅을 했기 때문에 장애와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존재에 맞게 이 잘못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고양이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 집이 미안하다 고양아 인간 중심적이었다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아주 빠르게. 왜냐하면 제가 살아온 세상이 계속 세상에 대해서 이 비장애인 중심적인 게 잘못이에요 이렇게 말해왔기 때문에 제가 엄청난 기득권자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고양이 한 마리를 만나고 나서 아 내가 인간이구나. 제가 장애인을 만나서 아 내가 비장애인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엄청난 기득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비장애인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동시에 이 사람과 내가
그냥 사람으로 함께 어울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인간이니까,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게 되게 기쁨과 해방감을 주는 경험이거든요. 우리가 다르지만 같다는 걸 아는. 근데 제가 고양이를 만났을 때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내가 인간이구나. 내가 이 장애인을 만나서 함께 경험했던 그 인간이구나가 아니라 내가 엄청난 기득권자였구나. 그리고 얘한테 엄청나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구나. 얘를 억압할 수 있구나. 그 인간이구나. 아, 인간이란 그런 거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따뜻한 걸 좋아하고, 부드러운 걸 좋아하고, 잘 자고 싶어 하고, 좋은 걸 먹고 싶어 하고, 무서운 도망가고 싶어 하고, 이런 아주 동물적인 것을 함께 많이 공유하고 있어서 또 알게 된 것은 내가 동물이구나. 우리가 인간의 언어를 쓰지 않지만 같이 있으면 너무 기쁘고 많은 걸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내가 동물이라 그런 거구나. 내가 얘의 어려움도 알 것 같고, 그러면서 또 기쁨과 해방감을 공유하는 거죠, 동물로서.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인간이라는 건 좋은 말이었는데, 인권이라는 건 최고의 가치였는데, 제가 그 뒤에 고양이 한 마리를 만나고 나서 정말 동물들의 이 고통의 소리가 저한테 정말 쏟아지듯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찾아다녔으니까, 동물들의 이야기를 찾아다니니까 너무나 많은 고통 소리가 들려오는데, 제가 가장 힘이 세다고 믿었던 그 인권이라는 가치가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동물은 죽어도 되고, 동물은 학대당해도 되고, 아무도 그들을 구해주지 않아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여전히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지구에서. 네네. 그럼요. 그래서 제가 믿었던 것이 엄청나게 크게 무너지는 경험. 제가 처음에 노들 장애인 야학을 만나서 뭔가가 확 무너졌던 경험처럼 이 작은 고양이를 만나서 엄청나게 지진이 나는 경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인권과 동물권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멀미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나중에 그렇게, 네이밍 바뀌시겠어요. 인권 지금 기록 활동가 네. 이렇게 쓰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인권을 앞으로 계속 쓸 건지 말 건지라고. 네, 되게 고민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동물권을 기록하면 인권이란 말은 동물권을 포함하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동물권은 인권을 포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동물 중에 한 종이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내 이름을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그래서 결국은 많은 했어요. 철학자들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지구가 인간 중심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생활 속에서 이 팬데믹은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미 많이 경고를 했더라고요. 예. 식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맞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계나 광물, 자원들도 마찬가지라고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가 느끼지 못하는 기득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인간에게는. 인간이 가진 기득권은 기득권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커. 예. 거대한. 또 인간 안에서도 그게 굉장히 계급화되어 있고 차별되어 있고 우리 고윤정 선생님 문화기획자를 꿈꾸시었고 계속 지금도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 우리가 처한 상황들, 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또 이런 상황까지 포함해서 저는 문화나 예술이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늘 믿어왔고 청소년들하고도 뭐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문화기획자로서 그런 꿈을 여전히 꾸고 계시고 문화도시 센터장님이시고 아직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을 문화가 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지금은 문화도시 전체가 있지만 원래 맨 처음에 20대부터 관심이 있었던 건 청소년이긴 했었어요. 아동 청소년이긴 했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문을 다 닫아버리게 되고 하면서 아이들이 그 지역아동센터를 못 오는 것에 울음을 운다고 하는 기사들이나 아니면은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문화 공간이 없어져 버리고 내가 친구랑 만날 수 있는 공간들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20대 청년 정도라고 치면 나의 사회적 관계망이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서로 비대면으로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부모님은 다 이제 맞벌이로 다 가거나 안 계시고 하는데 학교도 문 닫고 지역아동센터도 문 닫아버리고 하물며 가든 PC방 다 문 닫아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그 친구들이 함께 그 세대가 갖고 있는 문화들을 즐길 수 있는 공간과 기회들이라고 하는 게 주어지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을 그 사건 단초 그걸 하면서 들었던 게 문화예술이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왜냐하면 문화예술에서의 장소성은 굉장히 다양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실내 공간이 아니라더라도 우리가 이 문화예술 활동 공간성을 거리로 확장시켜서 거리 예술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우리가 온라인도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그렇죠. 한 사람의 만나게 집의 되는 공간도 되고. 예, 네. 그러면서 이렇게 장소성을 확장시키는 것이 문화예술이 갖고 있는 아주 국제 능력이고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거나 느슨하게 하는 과정들이 문화예술이 갖고 있는 또 힘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팬데믹 시대에서 문화예술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는 이제서야 이제 우리가 그 말했으니까 내성적인 사람의 시대가 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느슨한 연대가 가능한 시점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비슷한 취향,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하거나 아니면 이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훨씬 더 소외된 환경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의 관계가 단절된 환경에서 단절해서 그걸 관계성들을 회복시키거나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역할에서 소명을 띠고 해야 되겠다.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는 있어요. 갖가지 생각들이 막 포스터로 고민되고 있죠. 우리가 아까 홍덕 선생님 얘기했지만 뭐 이게 다 모이는 게 가능한가 이런 고민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점점 작은 집단, 개인, 그다음에 동네의 옆집, 앞집으로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걸 연결하는 문화와 예술이 좀 나와주면 그래서 그런 문화기획자 또 문화예술가가 되기 위해선 이런 상황을 좀 해석하는 사유의 힘이 전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보이지 않으니. 그렇죠. 예. 우리 뭐 같은 동물로서 우리 다 동물이에요. 우리 촬영 감독님도 동물이고 진흥원의 팀장님도 동물이시고, 예. 그죠? 동물로서 청년으로서 어떻게 살냐 이런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홍천 쌤 얘기 듣고 그러네. 강력하게 왔거든요. 저도 공감이. 인간이 갖고 있는 기득권. 근데 하여튼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의 가장 즐거움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힘 같은 건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팬데믹을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막 내가 직접적인 뭐 원인은 주지 않았어 이런 생각 절대 못 하거든요. 어쨌든 사람이 만들어낸 뭘 그냥 지금 내가 원인 주지 않았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좀 있던데. 생각을 더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전부터 계속 쌓아뒀던 그런 지구의 문제가 지금 참 이렇게 빵 터져서 지구가 좀 우리한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신경 좀 써줘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코로나가 그냥 뭐 속은 게 아니라. 그게 아니다. 내가 뭔가 내가 진짜 직접적인 원인은 안 줬더라도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라서 그런 생각을 하시고 있구나 지금. 네, 제가 그래요. 그래서 살짝 지금 벌 받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저랑 비슷한 생각이군 약간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 수칙도 더 막 잘 지키고 싶고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게 되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도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전에는 그전에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혼자 여행 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걸 더 같이 추구하는 가고. 사람이고 혼자 영화 보는 것도 거의 없고 근데 어쩔 수 없이 혼자 있게 되다 보니까 좀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아지고 돌볼 시간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렇게 소규모의 그런 만남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어색해지지 않았을 뿐더러 좀 이런 소수의 사람들과
아까 말했던 죽음이나 인문에 대해서 혼자 있으니까 더 당당하게 다가감으로써 좀 교감을 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와, 멋지다. 그래서 그냥 혼자만의 시간이 생각보다 즐겁다라는 제가 즐거움을 따로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황을 좀 이해하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도 생각보다 소중하구나. 큰 걸 터득했네요. 요즘 뭐 기성세대가 자꾸 청년들이 자꾸 너무 먹고 살 것만 걱정한다 이러는데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중요하죠. 그래서 왜 생존이란 말과 실존이란 말이 있잖아요. 생존은 먹고 사는 거고 실존은 이제 내가 있는 거건데 실존의 삶을 살고 있군요. 네. 야, 335답다. 우리 이은설님께서 주류와 비주는 늘 상대적이죠. 자신의 교차성을 깨닫기 위해 늘 고민해야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을 주류에서 계속 밀어내려는 은전 작가님 멋있어요. 야, 네. 고양이가 밀어냈어요. 우리 이은설님은 글이 참 좋네요. 글쓰기 하면 참 좋겠다. 그 다음에 동물권의 인권을 포함할 수 있다. 이제는 문성합니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그런 말이구나. 라는 말이 사라질 것 같아요. 문화와 예술의 힘이 너무 크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으니까요. 천생 문과로서 장담합니다. 문성합니다. 그래서 저런 사죄까지 하고 살았군요, 우리가. 몰랐네요. 이제 좀 더 당당해지면 좋겠네요. 그런데 질문 이따 순서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네. 네. 그 청춘상조에 예. 대해서 좀 설명 언제 해주실 건가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저 그러면 완전 몰라서 너무 궁금해요. 우리 피디님이 좀 당황하실 수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네. 335 프로젝트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일단, 청춘상조의 기본적인 거를 알기 위한 동영상을 먼저 볼까요? 기대됩니다. 혹시 감독님, 가능할까요, 지금? 예. 바로바로 나오시는데요. 자, 내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오프라인 장례식이 진행되었겠지만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온라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가자인 이은설은 죽음의 특징 중 하나인 단절을 경험하러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세상과의 소통 없이 그녀의 죽음 체험에 방해되는 것 하나 없이 죽음이라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설이 친구이자 은설이의 또 소중한 친구인 강은지입니다. 교회에서 알던 오빠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때 은설이를 만나서 지금까지 연애를 이어온 김지민이라고 합니다. 그때 담임교사 최용입니다. 이은설이 세상에 떠나기 전 남긴 이은설의 사망기를 함께 보시고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망기. 이은설은 어제 2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로부터 아이를 구하기 위해 차도로 뛰어들었던 것이었다. 그는 사망한 그때에 나의 삶이 또 다른 이의 생으로 이어진 것에 감사하며 나를 이루고 있는 가장 큰 존재인 부모의 훌륭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자신을 단련하는 것을 즐기며 성장하는 삶을 살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나의 역할을 찾아 힘써 일한 사람으로 기억할 것이다. 그의 시신은 죽기 전까지도 성장하며 사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던 그의 말을 따라 수목장으로 처리될 것이다. 은설이의 친오빠이신 이정현 씨가 대신해서 유언장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유언장 읽겠습니다. 그 무엇도 지불하지 않은 채 받은 이 고귀한 삶을 내가 어떻게 허비했는지 고합니다. 아버지께 당신은 내게 젊음을 바쳐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왜 엄마의 삶을 살지 않냐는 나의 무책임한 말들이 떠올라
나를 힘들게 합니다. 힘이 든 순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미처 그 아픔을 들여다보지 못했던 저의 비겁함을 고합니다. 부모님, 저는 안주하지 않고 더 큰 세상으로 가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너무나도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저희 다음 시간은 편지를 준비해 오신 조문객들의 편지 낭독 시간입니다. 이제 은설이를 볼 수 없다. 해맑은 아이처럼 내게 웃어주던 그 미소가 이제 없다. 안녕, 은설아. 갑작스럽게 이런 소식을 듣게 되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다. 전에 만났을 때가 마지막일 줄 누가 알았겠어. 언젠가 웃으면서 다시 만나자. 2020년 9월 6일. 널 사랑하는 다음.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아온 삶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과정마다 나이테처럼 제게는 여러분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두 분. 이야. 그래서 청춘 장례식에서 잠깐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좀 이렇게 좀 확 지금 다 오셨어요, 지금 다. 네. 먼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나를 알아갈 수 있는 대화를 하자. 그리고 웰빙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자기의 말을 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는 시공간을 마련하자가 저희 팀의 결성 이유이자 추구하던 바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템으로 청춘 장례식이라는 아이템을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청춘 장례식의 의미로는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죽음에 대한 대비입니다. 그냥 갑작스럽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으로서 죽음을 고민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인생 성찰의 계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지만 큰 생각의 변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삶에 대한 가치를 탐색하는 건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게 생각보다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고. 그래서 감사한 일이죠. 네,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그 가치를 생각해보는 그런 장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전 장례식? 네, 생전 장례식. 항상 장례식은 이렇게 죽고 했던 거였는데 우리가 진짜 죽진 않지만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삶을 다시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팀이. 근데 저도 제가 직접 저 장례식을 해보진 않았지만 계속 옆에서 대화하고 이렇게 구상을 하던 사람으로서 되게 죽는다고 하니까 후회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만약에 내가 오늘 집 춘천 가다가 죽는다? 너무 그 죽음 이후에 뭐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생각을 이렇게 상상을 했을 때 너무 후회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람들을 보고 또 전문가분들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을 때 죽음이 그냥 두렵고 피하기만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거. 각자의 삶이 있잖아요. 저희가 뭐 다 살아가시고 저도 청년으로서 살아가는데 왜 죽음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지? 각자의 삶이 있듯이 각자의 죽음도 있을 텐데 그거를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 그리고 장례식이라고 하면 되게 뭔가 우울해지고 좀 딥해지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러면서 막 그런 우울의 늪에 빠지는 거를 절대 원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잘 살아가자. 그리고 진짜 나답게 살아가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자. 라고 하는 게 제일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청춘 장례식, 생전 장례식, 나만의 장례식이라고 하는 게. 와, 이걸 보니 더 이렇게 뭐 확 오네요. 와닿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 이제 제가 원래는 계속 문화 다양성 관련된 쪽에 있었는데 청년이란 말을 선호하진 않지만 어쨌든 청년과 관련된 걸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나답게 사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의 10대, 20대, 30대까지를 다 돌아보면서도 그렇고요. 뭐 이게
지역적 격차를 구분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교차성이라고 여기도 아까 보면 나와 있던데요. 제가 지역에서 살고 있는 20대들이 갖고 있는 저 기저의 우울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인서울 하지 못했다는 거. 왜냐하면 대학교에 그 학원에 가면 쓰여져 있거든요. 교훈이 인서울 이게 뭐 이런 것처럼 서울에 가지 못하면 뭔가 실패한 사람처럼 느낀다거나 특별한 어떤 특이한 다른 직업 형태를 가져가겠다면 그게 루저라고 생각하는 게 한국 사회가 인구 밀집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두세 사람 거치면 안 사람 만나잖아요. 지역에 내려올수록 내가 아니라 내 부모가 함께 네트워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다움이 계속 없고 내가 어떤 옷을 입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삶을 살고 싶든 건가에 대해서 계속 간섭하는 게 많고 근데 그 간섭이 그 좋지 않은 표현이죠. 뭐 너 뭐 안 돼, 너 루저야, 너 부족해, 이런 게 그 지역에 살아남기 힘든 이유 중에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거에서는 그 정말 다시 생각했을 때 그래 나답게 살고 싶어, 내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라고 하는 것, 그게 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스스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주변 사람과 이야기해 볼 수도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여기 네. 참여했던 우리 식구들도 그런 걸 굉장히 깊게 느꼈을 것 같아요. 네, 엄청. 본인뿐만 아니라. 네. 그리고 특히 그 돌아가신 그 이은설 본인 지금은 생존해 계시지만 한번 진짜 한번 인터뷰해보고 싶어요, 정말.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나 네. 뭐 그다음 그 장례식이 끝난 이후부터 이은설님의 일상이나 삶이 조금 더 좀 이렇게 더 큰 힘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이은설님이 저기 올리셨네요. 죽음을 상정하면 더 이상 나다움을 미룰 수 없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네, 저기 답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게 실험이었잖아요. 네. 청년 인문 실험이다시피 저희는 실패도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요. 이게 만약에 안 바뀌면 어떡하지? 이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했는데 안 바뀌면 내가 네, 그리고 저희가 참가자를 봤거든요. 근데 이 청춘 장례식을 하고 싶어서 삶이 바뀌고 싶어서 온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그대로고 더 우울해지기만 하면 그렇지, 그런 부분을 네, 할 수 그럴 있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끊임없이 그 안에 콘텐츠를 바꾸고 막 조금이라도 더 우울해지고 부정적으로 가면은 이게 실험 실패일 뿐만 아니라 좀 실패해도 돼요, 근데 예. 그 참가자한테 누를 끼치는 것 같아가지고 참가자가 계속 기쁨을 막 강조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토회사를 위해서. 전 되게 재밌는 콘텐츠가 사실 팬데믹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게 전환이잖아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사는 게 맞나? 아니면 새로운 세상, 아니면 새로운 일상, 새로운 나에 대한 전환적 사고라고 하는 건데 극단적인 설정이긴 하지만 죽음이라는 요소를 상정하면서 나의 삶에 대한 전환을 딱 어느 되게 깊게 고민해 보는 거잖아요. 저는 상당히 인문적 가치가 정말 잘 녹여들어 있는 프로젝트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3, 4번 실험으로서도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은 게 혼자 하기 힘들어요, 이게. 내가 그렇죠. 나 스스로 혼자 장례식을 하고 그럼요. 유언장을 쓰고 친구들한테 그 조문을 받고 이걸 혼자 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특히 조문이 너무 웃겼어요. 조문이 너무 재밌었어요. 약간 저도 학교 선생님이 나오고 될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이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제가 이 335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출판이 돼야 돼요. 아, 맞습니다. 네, 진흥원에서 오늘 선생님 나오셨는데 이 이야기가 출판이 꼭 되기를 제가 3년째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올해는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책으로 내서 단행본을 멋있게 내서 같이 읽혔으면 좋겠어요. 서점에 홍원전 선생님 책하고 우리 335 책 나란히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자동사로서의 삶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 청춘상조의 이 과정은 자동사의 삶으로서의 굉장히 멋있는 실험이었던 것 같아. 네. 좀 너무 짜릿해지고, 좀 이렇게 깊어지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네요. 예. 저 우리 멤버들 다 보고 싶다, 정말. 자동사로 삶을 살면 좋은데,
아까도 이제 두 선생님 다 말씀하셨는데 이 자동차로 삶을 살기 위해서 솔직히 우리 주변에 방해하는 것도 너무 많거든요. 뭐가 제일 방해가 돼요? 그냥 딱 저는 이 질문을 듣자마자 그냥 정해진 틀과 좀 필요 없는 충고와 걱정. 필요 없는 청년의 충고. 입장에서. 네. 주로 누가 그런 충고가 제일 많이 해요? 걱정. 부모님? 그냥 어른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335 처음에 이렇게 사전 워크숍으로 봤을 때 좀 놀랐거든요. 왜요? 되게 색다른 어른이다. 내가 생각했던 어른들은 항상 난 보라색. 네, 그래서 그냥 자신의 과거에 있던 경험을 토대로 걱정해. 나는 말이야 옛날에 막 이런 거. 네, 뭐 라떼 말고 그런 말 나오는 것처럼 꼰대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그냥 자기대로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런 충고들 때문에 계속 꺾이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좀 방해하는 요소다. 또 뭘까요? 비슷할 것 같은데 시선. 시선만 없으면 저는 정말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 시선이라는 거는 네. 타인이 주는 시선이지만 스스로 그거를 느끼는 시선이 더 맞아요. 크죠. 아무도 저에게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근데 저 혼자 상정한 그 타인들의 시선 때문에 그러네요. 제가 문제입니다. 그런 시선을 나의 힘으로 이겨내기 위한 건 뭐가 있을까요? 전 반성합니다, 매일. 왜요? 나를 왜 좀 덜 사랑할까 이러면서 생각하기도 하는데 스스로에 대한 사랑. 그 균형을 맞추려고 고민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 최근에 조직 자체 작긴 하지만 리더 형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20, 30대와 같이 일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같이 잘 지낼까를 매일 생각하거든요. 아까 무슨 생각하고 사세요? 무슨 게 고민이세요? 저는 그 고민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같이 재미있게 좀 궁리하고 지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이에서는 이게 조직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 서열상에만 존재되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그 서열도 생기기도 하거든요. 때로는 20대가 다수일 경우에는 60대가 소수자가 되기도 하고 맞아요. 아니면 장애인이 다수면 비장애인 때로는 발언권 소수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조직 운영에서 이럴 수가 있는데 저도 저 자체의 나다움은 나다움대로 지키고 함께하는 동료들과 어떻게 재밌게 지낼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드는 것이 사실은 고민이 있죠. 우리 그 감독님 청년들의 낭독 준비해 주시고 이럴 때 우리 청년들이요 335 참여하는 청년들이 자기가 좀 의미 있거나 깊은 뭐 감명을 받았거나 이런 글들을 좀 받아서 낭독하는 시간을 좀 마련해서 그걸 들 텐데 우리 김우성님 오늘 댓글들 좋은 댓글이 너무 또 많이 오는데 삶과 정반대인 죽음을 통해 삶의 주체성을 찾는다. 사는 데만 집중해서 놓쳐졌을 문제들을 간접점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열렬하게 반응이 오는데요. 예.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좋은 글귀 중분한 낭독을 좀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썰지입니다. 네, 저는 방금 쓴 따끈따끈한 저의 글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나를 사랑하는 방법. 어제였다. 언니가 나에게 말을 했다. 지희야, 너는 언니에게 조언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 같아. 너가 사람들에게 쓰는 마음의 10분의 1 정도라도 너를 위해 썼으면 좋겠어. 기대한 대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눈물을 흘렸다. 왜 그랬을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찌 나는 아직도 내 속감정을 표현할 때 눈물을 흘리는 걸까? 나는 처음 본 어르신께도 말을 잘 걸 만큼 친화력이 좋다. 그만큼 나는 애를 썼고 애를 쓴 만큼 말도 잘하게 되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내 내면의 이야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렇게 썼습니다. 네, 마밤. 팀 중에 팀 이름이 취객이에요? 맞죠? 취객. 술은 안 드신 것 같은데. 예. 나를 사랑하는 방법. 자꾸 내면을 들여다보면 눈물이 나온대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 아까 우리 금희정 선생님이 네, 이런 낭독이 나올 줄 모르고 저는 했는데 텔레파시로. 나를 사랑한다는 거의 의미는 뭘까요, 금희정 선생님? 제 얘기를 잠깐 하면 네. 제가 이제 2001년도 무려 19년 전에 야학 교사로 처음 갔을 때가 23살이었거든요. 임용고사 준비, 동기들은 임용고사 준비할 때였고 제가 그 경쟁으로 인해서 좀 많이 황폐해져서 왠지 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거기 가면 왠지 있을 것 같아서 네, 노들야학을 가게 됐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경험을 한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비장애인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내가 또 인간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온갖 기쁨과 해방감을 만끽하면서 동시에 엄청난 폭력도 알게 되고 차별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청춘의 대부분의 시간을 저는 거기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상하고 싸우고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 저는 이제 그게 제가 정말 다른 세계로 이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에 있다가 이 야학 교사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제도권 교사가 되는 그 엄청난 선착순 달리기에서 빠져나와서 노들 야학이라는 아무도 모르는 그 대학에서는 갑자기 홍은전이 뿅 하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갑자기 얘 절에 들어갔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저는 이제 사람들이 홍은전이 뭔가에 빠졌어라고 표현하는 그런 거 있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갑자기 얘가 이상한 데 빠져서 너무 좋아하니까 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거기 가서 13, 14년 이렇게 지내고 나서 제가 야학을 그만두고 그 예전 시간을 돌아보니까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로 넘어갔던 건데 그 세계를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경쟁하던 세계에서 연대하는 세상으로 넘어갔던 거고 적응을 강요하는 사회에 있다가 저항을 도모하는 세상으로 넘어갔던 거죠. 그리고 또 냉소하고 냉담하던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못 바꿔. 네가 문제지 라고 말하던 세상에서 희망이라는 것이 훨씬 더 괜찮은 것이고 함께하면 이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정말 모두가 믿는 그런 공동체죠. 경쟁하던 개인이 모두 다 달리기를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어디로 갈지도 결정하고 뭘 타고 갈지도 결정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공동체로 넘어갔던 건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자동사로 산 삶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홍은전이라는 사람이 뭔가 되게 인권에 대한 고민이 있고 어떤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혹은 정치적으로 뭔가 차별에 반대해서 저런 선택을 했을 거야.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우연히 제가 노들야 문을 연 거예요. 거기 뭐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건 이제 그 세상은 저한테 선물처럼 온 거거든요. 제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저는 사로잡혔어요. 노들야학이라는 세계에. 정말로 홀릭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저의 의지도 아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축복이고 선물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한테는 사람들한테 그래 그러면 너도 노들야학을 해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꼬셔서 노들야학 온 사람들이 노들 욕하고 간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에게 좋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아마 제가 그때 당시에 나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을 노들에 가서 만났던 것 같아요. 혹은 나에게 가장 결핍되어 있었던 것을 노들야학에 가서 만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한테 지금의 저보다 좀 어린 분들한테 뭔가 조언을 할 수 있다면 내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자동사로 산다는 것은
나에게 방황할 시간을 선물하는 것. 제가 그 선착순 달리기, 임용고사라는 그 거대한 선착순 달리기가 너무 괴로웠는데 거기에 이렇게 휩쓸리지 않고 뭔가 너무 괴롭고 그럴 때 나에게 시간을 주고 좀 방황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럼 한 1년 정도 뭔가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한번 해봐라고 저에게 선물을 줬던 거죠. 저에게 선물을 주고 시간을 주고 그랬기 때문에 노들 같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공동체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사로 산다는 것은 내 속도를 그러니까 휩쓸리지 않고 거기서 내 속도를 고민하고 나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주고 방황이 필요하다면 방황할 권리를 좀 선물하고 그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과정이 또 자기를 사랑하는 과정으로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왜 우리 교보 서점 가면 뭐 사랑하는 기술 10가지, 뭐 20가지. 자, 이런 거 말고 정말 그런 자기가 방황을 하던, 자기가 뭘 찾던, 아무것도 하지 않던, 뭐 이런 시간이 나한테 선물로 스스로 주어져야 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동사의 삶으로서, 예, 그것도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의 과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누구죠? 여기 적어왔는데, 김연경 작가님. 저는 이제 이 책 너무 잘 읽었는데, 장소, 사람, 환대라는 김연경 작가님 책에 어떤 문구가 있냐면, 인간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되고, 마땅히 자기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위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존중받아야 된다. 그게 이제 절대적 환대가 필요한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이게 인간인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조건부 환대라는 거죠. 어떤 위치에 있거나, 어떤 뭘 이루거나, 아니면 사회가 요구하는 걸 잘 따라왔거나, 그럼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조건에 맞지 않으면 환대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절름발이 환대의 사회다. 이 문구가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어요. 이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조건부 환대를 받는다는 느낌이죠. 저희는 이제 청소년을 만나니까 공부 잘하거나 사회가 요구하는 걸 하면 아이들이 환영받아요. 그렇지 않고 다른 길을 가거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나 아예 드러나지 않는 친구들은 환대를 못 받아. 청년으로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아요? 그런 느낌? 너무 많죠. 예. 어떤 것들이 좀 있어요? 저도 제 얘기를 잠시 하자면, 예. 우리 자기 얘기 좀 해줘요. 네. 저는 이제 성인이 됐을 때부터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저는 고3 때 예. 학교에서 전교회장을 했었어요. 근데 중간에 잘린 거예요. 뭐그 이유는 되게 너무 복잡하지만, 근데 그만두고 나서 그냥 그 회장이라는 타이틀 말고도 좀 실패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 고3 때. 네. 네. 너무 시선 의식을 했었던 건지. 근데 그때부터 이제 다른 친구들도 대학을 준비했겠지만 저는 더 막 분노에 불타서 내가 보여줄 거야 이러면서. 그리고 입시에 몰입했죠. 엄청 몰입했죠. 근데 그냥 저가 뭐 산업여정의 막내인데 그 형 누나들이 다 대학을 잘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당연히 대학을 갈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대학 진학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예, 성적도 잘 나왔고, 예, 그냥 가면 되는데 그냥 갑자기 그 형 누나들이 해줬던 말이 있는데, 너 배우고 싶은 거 없으면 대학 안 가도 돼. 뭐 억지로 가지 마. 라고 했던 말이 갑자기 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치셨구나. 네. 엄마 아빠한테 말을 해야겠다. 근데 왜 그랬냐면, 너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덕기야, 너 왜 가니? 너 대학교 왜 가? 그과 왜 가? 했는데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러게? 왜 가지? 맞아요. 그래서 사고를 친 거죠.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엄마 아빠가 대학은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난 좀 이런저런 경험하러 독립을 좀 해볼게. 이런 경험이 나한테 더 소중할 것 같아. 근데 저희 아빠가 엄격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너무 사고를 쳤나? 막 이랬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들으시더니 너가 뭐 경험을 하고 싶은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니까
그럼 외국을 가? 이러는 거예요. 더 큰 물에 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계획했던 건 이런 게 아니야. 좀 판이 커졌네. 그래서 그냥 그런 어린 나이에 자존심 때문에 오케이 할 수 있어. 대학 안 갔는데 다 할 수 있어 하고 근데 아빠가 근데 너 대학 안 갔으니까 지원 없다. 근데도 오케이 너 할 수 있어. 그래서 20살 때부터 전 대학을 안 가고 1년 동안 이제 뉴질랜드 갈 계획을 잡고 외국 가긴 갔네요. 갔어요. 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1년 동안 준비하고 1년 또 뉴질랜드 갔다 와서 바로 이렇게 인문실험을 참여하게 된 거였거든요. 아, 갔다 와서 이것이 참여하신 거예요? 갔다 와서 네, 저렇게 뉴질랜드로 갔어요. 사진이 있네요. 야. 치밀하게 준비하셨네요, 오늘. 진짜.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형광색으로 이렇게. 네. 형광색으로. 예. 진짜 뉴질랜드 사진들이에요. 근데 와, 뉴질랜드예요? 네, 저 뉴질랜드예요. 저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저런 경험의 시간을 굉장히 좋았겠는데? 네. 그죠? 근데 그래서 저는 20살 때부터 좀 다르게 살아오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후회도 엄청 많이 하고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 저렇게 행복한 건가? 그냥 제가 이렇게 알바를 할 때도 대학 거리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전 막 후줄근하게 추리닝 입고 이렇게 퇴근하고 새벽 1시에 집을 가는데 고등학교 때 그냥 친구였던 애들이 멋지게 빼입고 멋진 과 사람들이랑 막 술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순간 되게 실패했나? 내가 이 길이 맞나?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그래도 그냥 이미 질러버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때부터 제 멋대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때보다는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한 이 시점에서 그때를 보면 너무 대견한 거예요. 너무 대견하고 근데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지 않았나. 왜냐면 저도 저를 사랑하지 않고 시선 의식을 했었다면 진짜 요구대로 했겠죠. 가기 싫은 대학도 갔을 거고 중간에 막 포기하고 들어와서 그냥 또 다시 대학 가려고 또 재수를 하고. 근데 조금 다르지만 뭐 사람들은 고3에서 성인 넘어가는 그 척도를 대학으로 바라보지만 저는 살짝 다르게 살아왔고 그리고 질문을 던졌을 때 자신 있게 답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나를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나? 네. 그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알아가는 거. 야, 멋있다. 점점 더 멋있어지는데? 이 짧은 시간에. 시간이 갈수록 아까 인사했던 거와 지금에 비하면 점점 더. 그래요? 빠져드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잠깐 더 그 낭독 하나 더 들어볼게요. 자기결정권, 여행에 대한 낭독이 있었는데, 그 낭독 하나 더 보고 이야기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여행은 자기 결정으로 한다. 자기 결정은 통제력과 관련이 있다. 여행은 이주와 달리 전 과정을 계획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다. 비행기와 호텔, 렌터카를 예약하고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진행된다. 예상과 일정에 맞춰 가야 할 곳을 내가 정한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나야 하는 이주자와 자기 결정에 따라 여행하는 자가 보는 풍경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느끼는 것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좋네요. 그럼 이야기를 이어갈까요? 네. 하여튼 자동사 하면 이제 나의 주체성, 뭐 자존감, 뭐 존재 이제 이걸로 이제 시작되는데 결국 우리 고윤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하는 것에서부터 그것이 연결되고 피어나는 것이 진짜 자동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또 홍 선생님이 하시는 것도 다 관계에 의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게 너무 많거든요. 자동사가 나만의 것은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경험이나 뭐 생각들 좀 얘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노란들판의 꿈이라는 제 노들약을 그만두면서 책을 한 권 썼어요. 네네. 그 노란들판의 꿈이라는 책이고 노들약 20년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인데요.
저는 노들야학의 역사가 너무나 훌륭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쓴 책이에요. 근데 제가 글을 세상에 대단한데요. 네. 335입니다. 네. 그런데 이 책을 사람들한테 선물하고 좀 읽어달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읽고 나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차별이 사라져서 노들 같은 공간이 필요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런 말 많이 하세요. 그 말을 되게 좋은 뜻으로 하세요. 관용적으로 잘 쓰이는 말이거든요. 세상이 폭력이 없어져서 뭐 이렇게 이 세상이 맞아요. 좋은 뜻으로 복지도 그런 말 쓰고 막 그러는데 듣기가 별로 편치 않더라고요. 노들 야학에 있는 사람이고 20년 동안 이것을 일구어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없어져야 된다고? 우리가 없어져야 좋은 세상이라고? 좋은 세상은 우리가 없는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나는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쓴 건데 왜 사람들은 우리가 없는 세상이 좋다고 말할까? 분명히 그 뜻은 좋은 뜻일 텐데 제가 그 말에 대한 답을 너무 찾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만들어낸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좋은 말인 것도 알고 덕담인 것도 아는데 이 말이 저에게,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을 담고 있지 못하냐면 노들이라는 공간, 이런 공동체, 저는 이 공동체가 아까 그 선생님 옆에 있는 지지하는 친구들을 그냥 이렇게 공동체로 확장하면 똑같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을 차별받은 사람들이라고만 한정 짓는 거예요. 피동사 같은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들은 차별받은 집단이긴 하지만 차별받은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 한 줌도 안 되는 정말로 귀한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항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차별은 정말 널리고 널렸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가 이렇게 짓밟히지 않겠어. 나는 그렇게 네가 함부로 짓밟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어떤 저항의 뜻을 품기 시작하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생겨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아무리 억울하고 난 그게 아니라고 해도 세상은 계속 억누르거든요. 근데 그 사람 하나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인 거예요. 친구들이 하는 일인 거죠. 그게 저는 거의 우주와 맞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이 계속 누르는 힘이 정말로 당할 때는 너무나 압도적이거든요. 맞아요. 시선도 한 사람은 그냥 뭐 그냥 그런 애야 라고 하지만 그런 시선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되면 정말 내가 쓰레기 같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모욕했을 뿐인데 모욕당한 내가 너무나 정말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리는데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그를 다시 존엄하게 만드는 것이 정말로 너무나 어려운 과정, 우주와 맞서는 과정이라는 것을 제가 노들야학을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노들야학을 그만두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한 모든 일이 다 그것이었던 거예요. 이 짓밟힌 사람들을 다시 너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는 굉장히 좋은, 저도 이제 그 선착순 달리기에서 루저잖아요. 이 경쟁을 못 이긴 사람인 거잖아요. 정신 멘탈이 약한 거, 푸크다스 멘탈인 거죠. 여기도 경쟁을 포기한 사람이고. 네, 푸크다스 멘탈.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너 그런 정신으로 세상 못 산다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노들야에 가서 제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걸 알게 됐죠. 똑같은 멘탈인데 쓸만한 멘탈이더라고요. 그 안에서 다른 근육을 쓰는 게 다른 나한테 이런 근육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똑같은, 그러니까 저기서는 아무 쓸모가 없었던 근육을 노들야학 안에서 계속 쓰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로하고 지지하고 내가 또 쓰러져 있으면 누군가 또 나한테 와서 같이 위로하고 우리 내일 뭐 해보자고 하고 끊임없이 서로를 일으키는 일, 그것을 해왔더라고요. 이제 그것이 저항을 하는 것인데 이게 정말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제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잘 기대는 법, 서로 잘 의존하는 법, 자립을 하려면 뭔가를 잡고 일어나야 되니까 어린아이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립해야 돼, 독립해야 돼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람이 한 인생을 봤을 때 정말로 아무의 도움도 없이 자립할 수 있는 시기는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청년 시절밖에 없고 아이를 낳으면 또 부모가 도와줘야 되고 어린이 때는 부모가 날 키워야 되고 아이가 이제 청년이 돼서 내 손을 떠나면 내가 또 부모를 복양해야 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또 자유를 얻고 나면 갑자기 내가 늙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의존의 스펙트럼 안에 있는 거라서 잘 의존하는 법 그런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이제 노들대학 안에서 몸으로 느끼신 거예요. 네, 그렇죠.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한 모든 일이 그 거대한 질서와 싸우는 거였구나. 넌 쓸모없어. 넌 쓰레기야. 너는 무능해. 비장애인에게도 장애인에게도 가해지는 어떤 억압을 우리가 함께 저항하면서 싸웠던 시간이더라.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했던 모든 것들이. 선생님 그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그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교육이라는 현병원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 글귀에 자립의 조건이 상생이 아니라 상생의 조건이 자립이다.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같이 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자립해야지가 아니라 진짜 내가 자립을 하기 위해서 상생이 우선이다. 상생의 길을 먼저 봐야 된다. 그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 말이 있었어요.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그 말이 딱 생각이 좀 나요. 장애인들의 운동에서 자립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도 자립할 수 있어. 이것이 우리의 슬로건인데 사실은 그들의 자립은 사회가 얼마나 맞아요. 이들을 자립시킬 수 있는가의 힘이고 우리가 하는 운동도 이 사회의 저력을 만들어가는 운동이지 이들이 갑자기 뭐 어떤 신체적으로 강해진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니까 잘 그래서 의존하는 법을 이 335 프로젝트 매력이 이게 100개 팀이잖아요. 전국에서 다 모이면 한 500명 돼요. 500명이 넘을 수도 있어. 100개 팀이니까. 근데 다 진짜 335, 3명, 7명, 8명.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립과 상생 이런 것들이 이 청춘상저도 그런 게 보이고. 그러면 우리 그 청년 좋은 이야기 많이 지금 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명 깊은 1부 영화 끝나고 2부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야, 센스가 있으시네요.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학생에게 사회인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누군가가 기대도 괜찮아라는 말을 라는 걸 알았더라면 떠밀릴 때 자립하는 거라는 생각이 덜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아래 것도. 예, 저건 좀 쑥스럽네요. 예, 저 관계자인 거라고 오해할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우리 청년 낭독 하나 남았는데 마지막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벽을 마주했을 때 나는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기록하는 길을 택했고 그 기록은 내 안에 나 자신을 만나게 해주었다. 기록을 하는 과정에서 나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으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록을 통해 나는 무엇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다. 나도 몰랐던 나를 알아가며 나의 새로운 면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 스스로를 중심에 두고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다. 이 책을 준비하며 지난 기록을 샅샅이 파헤쳤다. 좋은 감정은 좋은 대로, 나쁜 감정은 나쁜 대로 꾸밈 없이 적은 기록들을 살펴보며 나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었다. 삼내의 기록. 멋있죠? 예. 야, 오늘 낭독하신 세 분 참 감사하고. 세 분 다 청년 335. 예, 참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내주세요 하는데 이제 그걸 신청해서 이렇게 선뜻 보내주신 분들. 저 쉽지 않거든요. 또 찾고 읽고 영상으로 보내고 또 우리 김판준 PD님이 또 멋있게 또 편집을 음악도 넣고. 예. 우리 김판준 PD님도 청년이고. 필터 좀 노랗게 예, 해가지고. 오늘 지금 우리 이 스튜디오에서 이 방송을 촬영하는 모든 분들이 다 청년이에요. 그래서 마이크 배터리야 문제가 안 되죠. 상생해야 되니까. 자, 3대의 기록 보면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제 기록이 나와요. 이제 기록이라는 게 단순하게 이렇게 레코딩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이야기도 좀 기록하고 세상의 이야기도 좀 기록하고 글을 써가고 저는 개인적으로 글쓰기를 참 중요하다고 늘 외치는
10년, 20년 전서부터 잘 쓰던 못 쓰던이 아니라 작가가 되기 위한 글쓰기가 아니라 나의 글쓰기, 나의 언어로 나의 글을 써내는 거, 나의 역사를 써내는 거 참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여전히 다니고 있는데 3대 기록 보니까 또 작가시잖아요. 또 글을 쓰시고 우리 3대 기록의 낭독 보시면서 좀 생각나는 거 있으실 것 같은데. 글쓰기. 저는 원래 이제 예전에는 글쓰기를 전혀 안 하다가 이제 야 그만두고 책 쓰면서 그때 글 처음 쓴 거거든요. 네. 그 글 쓰는 걸 막 좋아하거나 이렇게 그 취미가 있거나 전혀 그렇지 않았다가 이제 그만두면서 하게 됐던 거고요. 그 글을 쓴다는 것이 이제 내가 어떻게 나다운 게 뭔지 혹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계속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 제가 그 야학을 그만두고 나서 그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야학을 하던 시절에 제가 되게 자동사로 살았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제가 그 야학을 그만두고 뭘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을 때 산티아고로 여행을 갔어요. 거기 가면 이제 40일 동안 화살표를 따라서 걷기만 하면 맞아요. 되거든요. 거기는 모든 갈림길에 화살표가 다 있어서 헷갈리지도 않아요. 길을 잃을 염려도 없고 숙소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냥 가방 메고 가기만 하면 돼요. 걷기만 하면 되고 그래서 도착 한 40일 정도 뒤에 이제 종착지에 도착을 하는 건데 저도 이제 제 삶의 그 방향을 잘 몰라서 거기 가면 또 뭐 안다고 하길래 좀 가게 됐어요. 가서 종착지에 딱 도착을 했어요. 또 그러고 나서 제가 약간 현타 같은 게 왔거든요. 화살표가 없는 거예요. 화살표가 사라졌어요. 40일 동안 화살표만 보고 왔는데 도착을 했더니 화살표가 없는 거예요. 이제 다 왔으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가 이런 거예요. 이것만 보고 왔는데 여기 가면 뭐 있다고 해서 왔는데 종착지에 왔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모르는구나. 내가 진짜 어디로 갈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저 심지어 이제 돌아갈 비행기 표도 2달 뒤였고 다음 도시도 못 정했고 집으로 가기엔 좀 너무 부끄럽고 아직 2달 안 남았는데 그러고 나서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 산티아고에서 도착해서 모두가 다 이렇게 막 흥분에 취해 있을 때 저 혼자 진짜 너무 우울한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여행도 할 줄 모르고 이 나이에 36에 이제 나 어디 갈지도 모르고 노들야학 같은 한 건 뭐 스펙도 안 되고 아무도 노들야학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나 이제 뭐 하고 살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화살표 하나 없어졌는 건데. 네. 40일 동안 화살표는 너무 많았어요. 네. 그러고 갔는데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때 그 우울함을 지나고 나서 해석을 하면요. 그때 당시 진짜 우울했고요. 우울하다는 건 아무 생각이 없다는 뜻이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노들야학에 있을 때는 너무 많은 화살표 안에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두가 다 저한테 알려주는 존재들. 학생들도, 교사들도, 그리고 장애인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 모든 장애인들에게 덮쳐오는 그런 사건, 사고들도 다 나에게 은전아 너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을 너무나 말을 많이 해줘서 그것이 너무 숨막히는 공간이었죠. 저거 따라 못 살면 내가 나쁜 년이 되는 그런 강박이 있는 곳에 살다가 제가 진짜 화살표가 없이 살게 됐구나. 아무도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해주지 않고 그리고 나는 화살표 없이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36에. 그 이후부터 글을 쓰셨어요? 네. 화살표 없이 살 능력도 저에게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마 보통 이렇게 한 20대에 다 알게 되잖아요. 막 이렇게 대충 뉴질랜드도 가보고 뭐 확실히 알고 갔겠어요. 또 그냥 이렇게 네. 불분명한 화살표로 따라간 거죠. 자기가. 보통 20대에 그런 걸 하라고 막 이렇게 권장되잖아요. 근데 30대 중반에 그런 걸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뒤늦게 하게 된 거죠. 뒤늦게. 그래서 정말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됐었고 그 뒤에 이제 기록 활동이라는 걸 하면서도 사실 제가 쓴 모든 그 사람들은 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고윤정 선생님처럼 다 자기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든 자기 경험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이 사람들 너무 감동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사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에 대한 글을 쓰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화살표를 제가 정말 직접 그리는, 하나하나 내 화살표를 그리는, 근데 혼자서는 그릴 자신도 없고 저에게 계속 어떤 메시지를 주는 존재들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글을 쓰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335에서도 이게 강제 조건도 없어요. 335는 심지어는 200만 원 지원을 하는데 정산도 안 해도 돼요. 그 영수증 막 챙겨갖고 이거는 뭐냐면 청년들을 믿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다른 기관에서도 이제 따라하는 데가 많아졌어요. 왜냐면 우리 사회에서 공적 자금을 그렇게 존중과 신뢰를 주지 않거든요. 체크하고 너 이거 600원짜리 샀는데 비교 견적 내봐부터 시작해서 이 엄청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성과도 내야 우리 335 청년을 믿은 거죠. 이건 대한민국에서 저는 큰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335 프로젝트를 너무 열렬하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과정이 됐거든요. 거기에서 기록을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마침 여기에 참여한 청년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 기록과 글쓰기들이 공유되는 것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내자는. 기록. 예, 그런 기록들, 살아있는 기록들. 자기 언어로 쓴 기록들. 누가 각색한 거 말고.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글이 되는 과정은 되게 다른 거예요. 맞아요. 경험을 그 모든 글은 결론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얻은 메시지가 그 글의 핵심이에요. 그게 없으면 글을 쓰다 만 것이거든요. 술 먹다가 막차 오면 바로 집에 가는 것처럼 그렇지만 글을 쓰는 것은 막차 타고 집에 갔어도 다음날 오면 다시 어제의 그 글이 남아있는 거라서 그 다음을 이어가야 돼요. 네, 내가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뭐가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야 돼. 그 경험으로부터 결론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과정에서 오는 맞아요. 거고, 생각이라는 건 계속 흩어지는 것이라서 글이 그걸 붙들어주고 계속 견인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오늘 자동사로 살아가기, 나를 살아가는 방법, 함께 살아가는 것, 이런 거 안에서도 이 글쓰기에 갖고 있는 이 존재감이라는 건 굉장히 적지 않아 보여요. 우리 이제 시간도 이제 뭐 거의 다 돼 가는데 335 인문 실험, 고윤정 선생님은 참여도 하셨고 작년부터 하셨죠. 예, 심의도 같이 하시고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335 심의를 할 때 저희들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아서 힘든 게 아니라 여기도 의미 있었고 저기도 의미 있고 이거를 골라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무튼 고윤정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은 협력 기획자로서 멘토로서 참여하시는데 지금 우리 세상에 335 이 청년 인문 실험의 의미는 뭘까요? 어떤 가치가 좀 있을까요? 좀 우리 자랑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제가 더 열심히 협력기획자로 활동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 포럼을 통해서 제가 이 부산 경남권의 친구들을 모이는 시간들을 내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사실 이 포럼 때 계속 하곤 있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 또 다른 문화기획자로 현장에서 느끼는 게 두 가지가 좀 다르긴 해요. 뭐 연관이 있지만 하나는 이제 지역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사실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지원 사업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지원 사업은 안 보이는 행간들이 다 있어요. 너를 일자리를 만들어줄게 이런 행간, 그 다음에 너의 아이디어를 내가 가지고 상품을 만들게 이런 행간의 의미들이 있어요. 그런 걸 뭐 크리에이터 과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양한 양성사업 프로젝트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결과물에 대한 선정을 할 때 선정 기준이라는 내용이 결과물의 그 기준표라는 것도 항상 있어요. 평가 기준표 점수를 하는 건데 뭐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뭐 이런 요소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해요. 그렇게 양성 프로젝트를 많이 했는데 제가 같이 일할 청년 기획자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들을 현장에서 확인할 때 그런 건 많은데. 네. 그게 어디서 오냐 했는데 태도에서 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랑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랑 내가 이런 경우랑 사업을 같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는 대부분 저랑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청년 기획자들이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못 찾겠다 왜 이러면은 그건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보면 계속 그렇게 심사를 하고 사업을 해왔던 거예요. 그냥. 근데 청년 인문 실험 프로젝트를 보면 어떠냐면 룰이 없어요. 일단 룰이 없고 나의 이야기도 괜찮고 내 주변의 이야기도 괜찮고 내 삶의 이야기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되어 있으면서 성역이 없는 내용이 된 거예요. 뭔가 퀴어 관련된 주제도 상관없고 맞아요. 예, 맞잖아요. 그다음에 뭐 장례식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차별에 대한 요소들도 상관이 없고 내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욕하면서도 공감해서 주제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게 저는 정말 그러니까 특히 이게 지역에서 더더구나 이 보수성들이 강한 심사 기준표를 바라고 있는 데서 굉장히 숨통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신청을 하고 또 한 번 친구들 해서 또 신청하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참여하는 바라보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나도 나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인문이라고 하는 맞아요. 거에서 아까 말한 인문이 내 결인데 내 결, 내가 하고 싶은 거 혹은 내가 함께 하고 싶은 거, 내 이야기 이런 것들을 되게 고민하게 되면서 다른 거는 이렇게 서열이 있는 거예요. 뭐 멘토, 심사자랑 받는 사람이랑 서열이 있는데 이게 서열을 뒤엎어 내는 거죠. 이렇게 막 흔들면서 제가 서열이란 모르겠고 동시대에 살아가는 나, 너 그런데 우리는 뭔 고민하려고 이 판에 왔냐 이런 생각 있잖아요. 돈도 안 되는데 뭐를 모르는데 이 판에 왔냐라고 하면서 같이 사는 사람, 사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 거죠. 저는 정산을 안 한 구조도 굉장히 신선하면서 파급이 있다고 싶지만 나중에 이제 책이라고 형태로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례들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이 되겠지만 이 프로젝트 설계의 과정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 청년이 됐든 아니면 저는 이 주제를 만약에 아까 장애 예술인이 됐든 아니면 어떤 됐든 보는 시선의 방식이잖아요. 하여튼 그런 거를 잘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파이팅 우리는 하십시오. 엄청 이제 네. 335와 좋아 좋아 이렇게 해서 우린 떠드는데 근데 실제로 본인이 안 그러면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 실제로 335를 참여하는 저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 계획서 썼잖아요. 계획서 쓰는 과정 또 이렇게 제출을 했잖아요. 그리고 심사를 기다렸잖아. 그런 과정 그다음에 막 다 모여서 이렇게 첫 번째 만남을 하는데 막 이렇게 온라인으로 막 이런 과정 그다음에 장례식까지 진행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어요. 335에 대한 이 직접 주인으로서의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도 맨 처음에 이제 포스터를 보고 인문 실험? 이게 뭐야? 뭐야 왜 해? 친구가 하자고 하는데 왜 하는 거야? 지원금 얼마인데? 그러니까 200만 원. 그걸로 실험을 하래요. 뭐지? 이러고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느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중하고 있는 게 인문 실험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게 뭐 한다고 어떤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서 사람들이 왜 그거를 해?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저는 하면서 정말 진짜를 뭔가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내가 사는구나. 살아있구나. 네, 살아있구나. 누가 시켜서 막 사회가 뭐 정해준 길이 있고 주변 시선들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뭐 직업, 돈, 미래, 뭐 명예 다 중요하지만 그 전에 저희가 뭔가 더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구나. 그거를 생각하면서 사소한 것들과 진짜 그 본질을 뭔가 놓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내 의지로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냥 하니까 남들이 다 하고 뭐 큰 변화가 생기는 게 뭔가
두렵고 또 시선들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냥 막무가내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냥 막 살아라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할 때에는 분명한 이유랑 목적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 마음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인문 실험을 하면서 제일 크게 느끼는 이유가 첫 번째로 이게 있고, 본질과 근본 그리고 이유, 확실한 이유를 갖고 살아가는 거고, 인문 실험 통해서 내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의 이유 같은 거를 좀 알아가는 거. 왜 살아야 되지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유도 이거랑 되게 비슷한데, 저한테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에 대한 질문. 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실험인 거잖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맞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너 왜 이거 왜 해? 그리고 why? 라는 질문에 답을 하면, 자신 있게 답을 하면, 그때 아까 뭐 자존감 그리고 사랑과 연관되는 문제지만, 그 답을 할 때 제가 나를 알게 돼요. 내가 나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나를 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나를 파악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 밑바닥까지 바라봐 보겠다, 알아가겠다. 근데 밑바닥까지 가는 과정에서 상처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동안 못 봤던 어색했던 부분들, 이 모습이 나라고? 막 하면서. 근데 그렇게까지 끝까지 밑바닥까지 파악을 하게 되면 그게 나를 아는 거고, 그리고 그게 나를 사랑하게 되는 사랑하게 거고.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문 실험을 하는 가장 큰 이유들이 아닐까 싶은. 뭐 어마어마한 이유네요.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인문 실험을 되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왜 살지란 질문을 답을 할 수 있다 지금. 야,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야. 큰 부분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뭐 부나 권력의 어마어마하기보다 본인의 삶에서 굉장히 큰 거라는 거죠. 네, 제가 느끼기에. 그렇죠. 네. 인문 실험이. 처음에 이거 왜 해라고 했던 저인데 바뀌어요. 그러면 인문 실험 올해 시작했는데 이제 이 장례식 정말 이거 의미 있는 작업 같아요. 이걸 좀 인문 실험이 끝나더라도 계속 이어갈 생각이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팀까지도 있어요. 이 공모전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 이어가자. 네. 그래서 우리도 진짜 시간 될 때 꼭 해보고, 이게 인문 실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만 삶을 되돌아볼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번만 사는 거 아니니까. 근데 끝까지 해보자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계속 있어요. 이어서. 팀 안에서도. 그래서 상조회사가 있잖아요. 그 상업적 상조회사 그런 게 아니라 인문 실험 청년 상조회사를 하나 차려서 진짜. 계속 이렇게 이걸 하는 것도 야 이거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은데. 네. 그 청년들만 하지 말고 부모님도 좀 모셔서 돌아가시게 하고 동생도 좀 모셔서 돌아가시게 하고 아까 그 과정이 저희한테 셋 엄청나게 왔었거든요. 아니 그리고 기록 남기는 방식도 재밌네요. 그렇죠. 이걸 방금 동영상이 저는 기록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활동했던 걸 보여줬잖아요. 그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각자 장례식 하는 거를 되게 색다르던 말하는 걸로 해서 참여했던 사람들 선물. 자, 오늘 인문 실험 335 릴레이 포럼 첫날 자동사의 삶인데 오늘 뭐 자동사라는 얘기로 막 파지는 않았지만 우리 청년들만이 아니라 이게 진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더 의미 있었고 이런 이야기들이 두 번째 포럼, 세 번째 포럼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오늘 또 이렇게 저희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우리 335 청년들이 함께 참여해서 많은 이야기 남겨주셨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되게 훈훈해요 지금. 우리 지금 여기서 카메라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대인데 그 중에 한 대를 촬영하시는 청년이 작년에 인문실험에 참여했던 청년이에요. 예. 동네에서 글쓰기 하고 이야기하고 했던 이런 장면도 저한테는 되게 멋있어 보이고요. 예. 자, 우리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꼭 이야기를 꼭 했어야 되는데 라고 좀 아쉬운 거 있으신 분 계세요?
책을 그래서 만드실 건지 궁금하게 네? 책 책 만드실 건지. 만드신대요. 네, 오늘 책 그 출판사 산업진흥원의 팀장님과 더 높으신 분이 오셨는데요. 약속하셨어요. 예. 여기서 이제 이게 틀어지면. 그래서 저는 좀 한 발 나가서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끼리 335 했잖아요. 제가 지금 제안 드리고 있는데, 아시아 청년 인문 실험 335 좀 해보자. 아시아인데 좀 큰 나라, 잘 사는 나라 빼고, 권력 있는 나라 빼고,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이렇게 청년들끼리 온라인 시대에 가능하거든요. 제가 기획서를 좀 한번 써보겠습니다. 335인데 아시아,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럼요. 그게 네. 진짜 335. 예, 저 미주 말고 아시아 먼저. 예. 자, 오늘 이렇게 첫 번째 LA 포럼 어떻게 보셨는지 진행하는 저는 너무 즐거웠어요. 오늘 장례식 때문에 또 고인전 선생님의 또 이 멋진 말, 또 솔직한 표현, 또 이렇게 가슴으로 나는 얘기도 울림이 있었고, 홍은전 선생님 정말 오늘 선생님 책을 다시 읽어보고, 그 뭐죠? 그냥 사람. 그 책을 좀 그냥 읽어보고 사람이야 말고 그냥 그냥 사람. 보셨습니다. 한 번만 더 책 표지 띄워주세요. 그냥 사람. 예, 그냥 사람. 노란 들판에 꼭 나왔습니다. 저겁니다. 네, 그냥 사람. 네. 책을 읽는다는 거 정말, 예. 정말 저 책을 읽는다는 거는 정말 세상의 문을 여는 또 다른 방식인 것 같아요. 오늘 하여튼 차분하게, 좀 훈훈하게, 뜨겁게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세 선생님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